자, 이슈를 좀 바꿔볼게요. 예. 어제 이제 김배경 씨 재판 결심 공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25일에 첫 결심 공판 구형이 했었는데 다시 재판이 재개가 돼서 다시 이제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는데 검찰이 300만 원을 어제 구형을 했어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씨 벌금 300만 원. 검찰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고자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 이렇게 구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돈으로 매수했다. 죄질이 중하다. 이 검찰 구형 내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이게 왜 돈으로 매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대선 후보 경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재명하고 이낙연 이렇게 대결을 했을 때 그때 김혜경 씨가 민주당의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이제 밥을 사준 거예요.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을 사줬는데 왜 사줬겠습니까? 우리 남편 당시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남편 지지 좀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되는 거죠. 그것도 법인카드로. 그중에 한 사람이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의 배우자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배우자에게는 지금 위정을 교사한 의혹까지 있어요. 위정교사. 이재명처럼. 위정교사 뭐냐면은 본인이 밥을 사줘놓고는 나중에 이 우원식 의장의 배우자를 비롯해서 한 3명이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이 우리 밥값 우리가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더치페이 했다. 그 현금으로 더치페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위정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말을 맞췄으면은 이것도 위정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벌금 300만 원 구형한 것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김혜경 씨가 출마를 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출마를 한 입장에서 300만 원을 구형받으면은 이게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자기가 국회의원직 날아가잖아요. 예. 피선거권 박탈형이잖아요. 그래서 선거법은. 그래서 구형 300만 원도 상당히 좀 큰 구형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김혜경 씨 변호인 최후 변론도 이제 가관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위중과 이중교사 관련된 부분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면 위중 문제와 위중 교사 문제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어제 김혜경 씨 변호인은 어떻게 최후 변론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소연 씨와 피고인 김혜경은 은밀하게 모든 걸 공유하고 공모하는 관계가 아니고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고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혜경 씨도 최후 변론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소연 비서에게 시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자신들은 서로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뭐 공유하는 사이도 아니고 평소에 뭘 공유하고 공모하는 사이도 아니었다. 그 옆에 지근거리에서 늘 따라다녔던 배소연 씨 수행비서가 그걸 공유하고 공모하지 않았다. 눈 감고 다닙니까?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았게. 자, 그리고 이 수천만 원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자체가 곳곳에서 다 확인이 됐는데 배소연 씨의 독자적인 작품이라고 지금 김혜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파렴치하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유하고 공모하는 관계가 아니다. 김혜경 배소연이. 그러면 김혜경 씨 왜 채용을 했죠? 김혜경 씨 다른 일 한 거 없어요. 성남시, 배소연 씨가 성남시에 있을 때나 경기도에 있을 때나 다른 일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시정이나 도정에 참여한 게 아니고 어떤 업무를 본 게 아니고 오로지 이 김혜경 씨 수발 들기 위해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월급을 줬기 때문에 개인 수발을 두는데 그 부분도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채용을 한 거죠? 배소연 씨를 전부 다 자기 수발 들라고 채용을 했고 네. 그래서 마치 이 경제 공동체 비슷하게 돼 있어요. 80억 원짜리 빌딩 80억 원어치 빌딩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 공동체처럼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이 법인카드로 식자가 계산하세요 말 안 해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기소가 된 것은 이 10만 4천 원이지만은 검찰이 파악한 것만 해도 한 5건 정도 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이걸로 기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파악을 한 거 그렇지 국회의원들 아마 돌아가면서 배우자들 전부 다 밥 사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인카드 가지고 그게 다 사줬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법인카드는 기소돼서 재판받고 구형 나온 거고 전체 그때 뭐 초밥 사고 소고기 사고 뭐 가정용품 다 사고 한 건 따로입니다. 그거는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하나죠. 일부죠. 네. 그 그건 같은- 이제 공직선거 지금 떼어낸 건 공직선거법 관련된 그렇죠. 부분만 떼어내서 그것만 지금 떼어낸 겁니다. 법인카드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중에 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국회의원 배우자들 밥 사준 거 이것만 따로 떼어내서 지금 저 재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전체 큰 덩어리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지금 이 상황에서 배수연에게 이제 다 덮어 씌우는 거죠. 그 선거법에서 배수연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 배수연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덮어 씌우면은 나머지 그 수천만 원 이 큰 덩어리도 전부 다 앞으로 이제 배수연에게 덮어 씌울 거예요. 덮어 씌우는데 배수연이 그걸 감수를 하는 이유가 있죠. 예. 바로 그 80억 빌딩 때문에. 아, 든든한 받은 게 지금 한 그동안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이제 어차피 차명인데 네. 차명인데 공동체죠.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죠.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으니까는 자기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 덮어 써줄 수도 없어요. 다른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다 덮어 쓰면은 그 중에서 이 보상을 받겠죠. 예. 80억이 있는 걸 아니까 차명으로. 자, 배소연 씨 여러 가지 심정이 복잡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재명의 차명 재산이 이 25억 이 현금이 전달된 걸로서로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이미 박수영 의원이. 그래서 80억까지 지금 부풀려 놨는데 그래서 지금 빠져나가자니 80억도 생각이 나고 아직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본격화되진 않은데 국세청 그 세무조사와 이후에 검찰의 수사로 탈탈 털리는 상황이 오면 이제 상황이 또 급박하게 달라질 수도 있죠. 그 부분도 한번 추후에 이제 볼 건데요. 근데 사실은 1심 선고가 지금 이 김혜경 씨 14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은행과 카드 회사 등을 통해서 이미 금융 결제 내역을 다 확인을 했잖아요. 사실관계는 사실 그렇죠. 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이제 하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식사를 한 그 테이블에서 그냥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꺼번에 했지 이 개별적으로 자기들 더치페이 했다고 주장하는데 예. 현금으로 했다고 주장을 해야죠. 아니면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되니까는 현금으로 더치페이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때 현금으로 결제된 게 없다는 것을 그때 재판부 부장 판사가 그것을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김혜경 씨 변호인들이 뭐라고 또 둘러댔냐 하면은 이것은 그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았으면은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때는 이게 그게 잡히지 않을 수가 있다. 포스기라고 하나요? 그 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네.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고 그냥 돈으로 줬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그 기록이 안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식당이 탈세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가세 안 내려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 안 해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아주 궁색하지 않습니까? 궁색하게 그 하니까는 재판부가 그러면은 그 부분도 다시 자료를 제출받아서 계속 그 심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나중에 1심 선고할 때는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재판까지는 안 왔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현금 영수증을 만약에 발행을 안 했으면은 어떤 그 자기들 내부에서는 전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것을 확보를 하면은 이게 또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게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뭐 다섯 명분을 그 결제를 한 그 기록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3인분은 자기들 포장해 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5명이 다 먹은 건데 3인분은 포장해 갔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5명분은 계산을 했고 나머지 세 사람이 각자 더치페이 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정교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화담님이 80억이라는 의혹의 거금을 왜 국세청이 즉각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하면서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예, 그 문제 한번 마침 댓글도 주셨네요. 여쭤볼게요. 배소연 씨는 지금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때문에 본인 개인은 어쨌든 유죄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 재판에 공범으로 또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공범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80억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죠. 국세청 세무조사 받을 처지에 직면해 있는데 지난번 박수영 의원이 그 국감에서 제기를 했어요. 국세청장한테 이거 분명하게 사실관계 여러 가지를 인지시켰다. 잠실 아파트, 뭐 정릉 아파트, 광교 상가 그리고 분당에 있는 그 뭐 동고남의 재산이까지 포함해서 80억 정도 재산이 되는데 이거 분명하게 인지를 시켰는데 자금 출처 이 문제 지금 국세청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자, 국세청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어느 시점에 결과 보고서 또는 이행 보고서 같은 걸 내야 되는데 국세청 이제 세무조사 어떻게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뭐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은 네. 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세무조사를 해야 되고 나중에 이게 또 차명이라면은 법적인 문제까지 다 가야 되는데 이게 배소연 씨 자산 80억 원 이게 그때 뭐 박시웅 의원이 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에 있으면서 성남시나 경기도에 있으면서 총 월급 받은 게 4억 원이 채 안 되잖아요. 네. 세전 4억 원이 안 되는데 그걸 고스란히 하나도 안 쓰고 모았어도 저 돈은 못 만들죠. 그 20매덕이 이제 처음에 투입이 됐잖아요. 네. 이제 거기 재산이 불어나서 저렇게 됐는데 일종의 투기까지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상속세가 있느냐,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게 있느냐, 그 배수연세 보니까 그 상속 받은 것도 없어요. 상속세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러면 고스란히 저게 어디서 났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저 빌딩들을 사는 게 그 2010년에 처음에 성남시장에 그 당선이 됐죠 이재명이. 네. 선거가 끝나면 빌딩 한 채씩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이재명의 정치 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이재명의 선거가 끝나면은 한 채씩이 빌딩을 샀다. 이재명이 선거를 했는데 왜 배수연세가 빌딩을 사는 거죠? 시점이 묘하게 맞아요. 네, 시점이 딱딱 그 4년마다 삽니다 이게. 예. 이게 그렇다면은 이게 저희들이 과거에 막 그 정치판에 돈이 돌아다니던 시절에 대선 자금, 대선 잔금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또 당선 축하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 그러니까 사례를 제가 드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 과거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막 그 돈이 막 뭉치다니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대선 자금을 쓰잖아요. 쓰고 나서 다 못 써요. 너무 워낙 많은 이제 기업체에서 돈이 막 들어오니까는. 그러면 그게 대선 잔금이거든요. 예. 대선 잔금을 가지고 통치 자금으로 이제 써요. 그런데 또 당선 축하금이 또 들어와요. 당선되면은. 자, 성남시장은 다른 기초 단체보다 훨씬 그 규모가 큽니다. 네. 지금 이 재판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이게 전부 다 성남에서 개발 사업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엄청난 개발 사업이 일어났고 그러면 이재명은 인허가 장사를 했으니까 그 백현동 같은 경우에 완전히 인허가 장사잖아요. 용도 4단계 해주고 지금 정자동도 마찬가지죠. 용도 막 상향해주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장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출마 때부터 엄청난 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죠.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인허가를 이제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당선되면 당수 축하금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 뒤로 이제 빼가지고 차명 재산으로 만들었을 가능성 지금 가능성입니다. 여전히 개연성이죠. 네. 그것은 충분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국세청 차원의 문제뿐이 아니고 이것을 뭐 사법적으로도 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이 부분과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 학생운동권을 대표하는 학생운동권, 뭐 좌파운동권, 운동고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생활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생활공동체. 생활공동체가 뭐냐? 대체로 뜻을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조직을 결정해서 자신들의 정치, 사상 이념을 실천한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생활공동체는 이 뒷부분에 무게를 상당히 두고 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한다는 그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재명에게 김혜경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이재명에게 지금 배소연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존재, 각각의 존재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재명 주변은 여인천하다 이런 여인천하. 이런 말은 나와요. 네, 김현지까지요? 김현지 보좌관도 있고 네. 김현지 보좌관이 그때 이 검찰에 뭐 소환 통보를 받으니까 전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쪽지 보낸 것도 뭐 확인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배세훈 씨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이재명이 변호사를 할 때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격리를 받거든요. 예. 격리를 받다면은 이 돈을 처음부터 관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을 했다고 하지만은 시민사회 단체 운동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때도 어쨌든 이건은 굉장히 많을 때거든요. 성남이 막 개발을 시작할 때 그 이건이 많을 때라면은 그 이건으로 생긴 돈 가지도 전부 다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김현지 보좌관은 좀 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배세원 씨는 좀 경제적으로 하나의 이제 공동체가 뭐 되지 않았는가 뭐 그런 그 추측들이 있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또 뭔가 큰 비밀 같은 것을 그 배세원 씨가 알 수도 있어요. 예, 알 수도 있는 상황이기 그 이제 때문에. 배소연 씨는 특히나 이 대략 2000년도부터 이재명 변호사 그 사무실에 사무실에 같이 있었죠. 일하는 걸로 보니까 네. 보통 지금까지도 한 24년 가까이를 가까이서 봤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무슨 비밀이 있는지 몰라도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군인 출신 있지 않습니까? 보안사 출신. 예. 그 군인 출신도 김현욱 씨요. 예, 거기도 이 배소연 씨와 같은 곳에 거주를 했었죠. 같은 곳에 거주를 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미스터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그 그룹과의 관계가 미스터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80억 자명재산 의혹 이거를 수사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줄기처럼 다른 그 사건들이 또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좋아요는 많은 분들이 눌러주시지 않았네요. 보시면서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구독 신청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 신청도 해주십시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그 앞서 특히나 이제 박정훈 관련 최면에 관련 영상들이 많이 관계자들한 다른 시청자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한번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슈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파렴치한 문다의 장면들 계속 이거 자고 일어나면 계속 터지나요? 어제는 이틀이 멀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틀이 멀다 하고 자고 나면 또 터지고 자고 나면 또 터지고 뭐가 또 터졌냐고요? 사실 양평동 빌라 문제나 영등포 오피스텔 관련 문제는 계속 그간에 터졌었죠. 뭐 영등포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사촌 동생 집이다 이렇게 투숙객에게 이야기를 해라라고 했던 것이나 슈퍼호스트 문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양평동 빌라 문제도 갭 투자로 뭐 투기성 그런 투자를 해서 돈벌이를 했다 이런 것도 어제 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또 하나 터졌어요. 그게 뭐냐?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 문다예 씨 출판사가 있죠. 연희동 건물에 출판 간행물 목적의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주식회사에 숙박업이 추가돼 있다. 이런 게 또 확인이 됐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양평동 빌라, 영등포 오피스텔, 제주도 별장 그리고 모두 다 불법 숙박업, 공유 숙박업을 했는데 여기에 자기 주식회사, 출판사 회사까지도 이렇게 숙박업을 등록을 했네요. 이거 불법 임대업도 문제고 갭 투자도 문제인데 출판사까지 한다. 이거 가관이네 아주. 이상직 관련해서 이제 본인 압수수색했다고 그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SNS에. 그리고 참지 않겠다 했는데 이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가는 그런 생활을 해온 것 같고 네. 국민들이 이제 참지 않을 지경이 됐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는 뭐 태국 이주 과정부터 그때 여러 가지 루머들도 나돌았어요. 현직 대통령 그래도 현직 대통령의 딸이 왜 갑자기 그 태국으로 이주를 하느냐. 취업을 위해서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그 취업을 시켰는데 꼭 태국에 가서 취업을 시킵니까? 예. 그 이상직한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은 이상직에 지금 한국에 그때 항공사 큰 거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스타항공. 네. 거기다 그냥 취업시키면 되지. 뭐 타이 가가지고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 취업을 시킵니까? 뭔가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가가지고도
완전히 그 청와대 조직을 사유화했지 않습니까? 네. 뭐 심지어 뭐 경호원들 계좌를 통해서 돈을 보내고 반려견을 태국으로 가는데 청와대 저 참모들이 동원이 되고 별 그 다 동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이 양평동 그러니까 저 사촌 영등포 오피스텔 뭐 사촌 동생이라고 하라 이게 이 문제가 되고 나서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숙박업이 문제가 되고 나서 이 한 거예요. 예. 문제가 돼서 논란이 막 되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그 불법 그 숙박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그 의혹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건 그렇습니다. 여전히 영업을 그 하는.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본인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들켰다 싶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들켰다 그러면은 그냥 접잖아요. 접고 영업을 이제 딱 중단하겠죠. 일단 중단하죠. 예. 근데 그대로 해왔던 거예요. 예. 그대로 해왔고 지금 또 새로 되는 것도 양평동 갭 투자. 그때 문재인 이게 그 산 매매한 시점이 태국에 있으면서 한국으로 이제 돈을 보내서 뭐 산 건데 그때 이제 처음에 전세 끼고 샀죠. 그러니까 갭 투자를 했는데 이 갭 투자 그때 딱 그 시점에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그렇죠. 갭 투자를 비롯해서 투기 건설책 막 대책 발표할 때예요. 막 2018년도부터 35번인가 네, 막 그렇게 발표했다고 막 그러죠. 발표할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태국에 가가지고 이게 한국에다가 이 그 전세 끼고 집을 샀다가 나중에 이제 전세금을 다시 돌려줬죠. 돌려주고 이제 숙박업을 하는 거죠. 그럼 돌려줄 때 그 돈은 또 어디서 났느냐? 태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의문투성인데 본인이 저번에 또 뭐 음주운전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그 뭐죠? 그 변호사가 우산까지 받쳐주고 뭐 그런 상황을 다 국민에게 다 보였지 않습니까? 보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도 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숙박업을 그 집에 숙박하는 사람한테 지침을 이렇게 그러니까 안내문이 있잖아요. 안내문에도 있더군요. 써놨다는 거예요. 안내문에.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하라. 그리고 계속 숙박을 하는 이거 정말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 문재인은 왜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건지 최근에 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슨 책 소개하는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비판을 하지만 빨리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통상적으로 사촌 동생의 집에 왔다고 하라 이게 그러면 탈법적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쉬쉬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최소한의 보통의 양심을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조심히 하고 또 알려질까 두려워하고 그럴 텐데 안내문에다 그걸 써놨다? 이거 그럼 완전히 이게 탈법이지만 뭐가 문제야. 뭐 내가 돈벌이 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지. 아예 진짜 도덕 불감증이 그냥 누적 탁탁탁 많이 쌓여 있네요. 도덕 불감증뿐이 아니라 저는 이제 법에 대해서 기본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저희들이 이제 도로교통법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잘못하면은 뭐 상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뭐 차 운영하면서 가태료를 뭐 11번 받았다. 네. 이거는 그 기본적인 그 법률적으로 이 법 준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편하면 그뭐 가태료 받으면 되지. 또 가태료 안 내요. 안 내서 또 그 체납됐다고 또 압류 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과태료는 조금 그렇다 하시더라도 압류까지 당한다는 건 거예요. 통상의 사람들도 잘 하기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 가태료를 11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없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체납을 하고 압류를 당하고 그리고 이 숙박업도 지금 한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 뭐 지금 그 영등포 또 양평 이 전부 다 불법으로 하고 또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 이제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주용이 있고 그 주거용이 있고 하나는 사무실용이 있는데 어느 경우도 오피스텔은 숙박업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또 뭐 편법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꼼수를 써가지고 마치 이제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하라 뭐 이렇게까지 해서 그것도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게 이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일들이죠. 예. 지금 현재 이제 영등포 경찰서와 제주 자치 경찰에서 이 문다의 불법 숙박업 관련해서 수사 착수를 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이제 이 경찰서만 취재한 게 아니라 전주지검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전주지검 검찰 관계자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이 문다혜 씨 숙박 관련해서는 수사를 할 거냐? 그러니까 전주지검에서는 이건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이 서창호 씨 특혜 채용 그리고 돈거래 혐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숙박업은 일단은 숙박업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주지검이 직접 수사하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상황에 봐서 이 사건이 연계되는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좀 봐서 검찰 전주지검이나 아니면 뭐 전주지검이 아니라 서울지검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전주 이게 그 별건 수사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민주당하고 좌파 패널들이. 예. 별건 수사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거는 별개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전주지검은 죄송합니다. 전주지검은 그 이상직 씨 배임 횡령을 사건을 처음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전주지검에서 이상직의 뇌물 사건을 계속 수사를 해서 형사 3부에서 검사 9명 다 투입시켜서 이제 이것을 큰 줄기죠. 이 전주지검에서 볼 때 다른 거는 소소한 겁니다. 숙박업 이런 거는 이게 완전히 국정농단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까지 다 소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줄기로 가는 것이고 다른 거는 이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하다가 검찰로 이제 송치를 하면은 간할 검찰에 이제 송치를 할 거니까 전주지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렇게 흐름이 가는 거죠. 예. 자, 전주지검에서 문다혜 씨에게 이달 내에 출석을 해라. 서창호 씨 특혜 채용 문제,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돈 거래했던 내역, 김정숙 씨한테 현금 5천만 원 지인 통해서 받은 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자, 이 관련해 가지고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달 중에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전주지검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하면 딱 이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언론이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달 중에 출석을 한다면 이 주말쯤에 출석할 가능성도 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이 며칠 전에 나왔죠. 네. 한 3, 4일 전에 이 10월 내에 출석 그렇게 그 통보를 했고 이제 조율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조율이 됐을 겁니다. 조율이 됐으면은 이번 주말이나 또 그 뭐 신문이 안 나오는 날 이렇게 또 출석을 할 수도 있겠죠. 출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문다혜 씨 출석이 이게 시작이에요. 문다혜 씨 다음에는 여기에 또 태국 이건 지금 문다혜를 그 소환을 하는 거는 전주지검에서 소환을 하는 건 태국 이주 관련이죠. 특혜 채용. 예.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 다 조사를 했는데 전부 묵비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네요. 예, 비서실장 임종석부터 조국까지 그다음에 조현옥 인사수석 전부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진술을 했으면은 진술을 해서 자기 차원에서 이걸 사실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술 거부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책임이 문재인 쪽으로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이 그러면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뭐 이 막 다그쳐가지고 받아낼 수도 없고 뭐 법적 권한이라고 해서 말을 안 하는데 진술 거부를 했으면은 실제로 그 혜택을 보고 아니면 지시를 한 사람에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 전부 다 지시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지시를 받아서 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럼 지시를 한 사람 그리고 혜택을 본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그게 나중에 사건을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짓더라도 기소를 하더라도 불기소를 하더라도 이게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다혜 씨는 또 가서 또 묵비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재인 그 진술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소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1월 중에 11월에 지금 이재명 선고가 2개 있고 예. 김혜경 씨 선고 있고 예. 그리고 항호나 그 2심 그 아마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게 21일입니다. 11월 21일. 그다음에 조국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11월에는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파다해요. 그러면 11월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때 이제 문재인도 소환되고 하면은 그러면은 11월을 완전히 좌파 집단 몰락하는 그런 징조들이 막 나타나는 달이 되는데
거기에 대비를 해서 지금 11월 2일 날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하고 네, 김건희 이제 걔들 명칭이 그렇더라고요. 네. 민주당의 명칭이 김건희 규탄 범국민데이더군요. 근데 그러니까 장애로 나가는 거죠. 예. 그 범국민이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동원이 됐던 좌파 시민단체들이 그때 다 합니다, 같이. 그리고 11월 3일 날 뭐 하냐면은 자기들이 무슨 뭐 대국민 소통단이라는 거 돌격대 같은 걸 지금 하나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11월 3일 날 보고대회를 해요. 출정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이 11월 달에 일어날 그 좌파들의 뭐 소환, 그 1심이나 이런 거에 대비를 해서 11월 초부터 지금 막 그 전선을 지금 짜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저는 그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게 오히려 11월 달에 이 혼란한 상황을 매듭을 지을 수도 있는 그 조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11월, 12월이 아주 중요한 번곡점이 아주 중요하다. 되겠군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도 조국도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나 11월 2일 날 조국은 또 대구 가가지고 무슨 탄핵 다방을 연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11월 들어서면은 모든 이제 행동을 하려고 지금 다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법원이 정말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댓글 중에 나정혜 님이 좋아요가 안 눌러져요. 이렇게 예, 댓글을 주셨는데요. 지금 한 5천 몇 분이 지금 좋아요를 눌러 주셨으니까 잘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 검찰 이제 문다혜 소환 조사 별도로 앞서 얘기했던 영등포 경찰서 그리고 제주 자치경찰에서 이 불법 숙박업 문제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데 소환 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뭐 입건 전에 조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기초 조사를 하게 되면 11월 중에는 소환 조사 이루어질까요? 11월 중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금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 같은 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소환을 하면은 이것도 빨리 하면은 별로 크게 그 사전 조사할 게 없잖아요. 그래. 어쨌든 뭐 등록을 안 한 게 지금 확인이 됐고 네. 뭐 서류만 몇가지 확인을 하면은 이 불법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럼 빨리 이제 소환을 해서 이것도 또 기소를 하든지 검찰로 그러니까 검찰로 송치를 하든지 불송치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또 한번 소환이 좀 불가피한 거죠. 불가피하면은 11월 달에 10월 안에 이 검찰에 또 소환이 되고 11월 달에는 경찰에 소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음주운전 사고도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죠. 그 처벌을 어떻게 검찰로 송치를 하든지 또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지금 문다혜에게는 그 세 개가 지금 막 몰아닥치고 있는 거죠. 음주운전 사고하고 이 불법 숙박업하고 네. 그 태국 이주하고 네. 이 세 개가 갑자기 몰아닥치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 막 가고 있는 그 상황인 게 맞습니다. 즐거운 사시는 비명은 변호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꼴이 됐네요. 변호사도 지금 호화 변호사를 꾸리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알려진 사람이 그 이광철, 네. 그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민정비서관 했던 네. 그 사람들이 또 모르죠. 뭐 그 돈 안 받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때 그 자리를 받았으니까 문재인 때 이재명은 자기 변호사들 전부 다 자리를 주는 거고 예. 문재인 때 자리를 받은 변호사들이 아마 또 뭐 그 돈 거의 안 받고 변론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자, 일부 송권 본부장님 모시고 정철승 변호사의 후한무치한 강제추행 혐의부터 시작을 했고 망신당한 최민희 그리고 김혜경 문다혜 관련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